자, 다음 교재 74페이지를 보시면 8번의 압축기 계산이 나옵니다. 자, 압축기 계산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요동력이에요. 자, 소요동력 중에서도 이론동력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론동력은 L에다가 TH를 작게 붙여서 표시를 하고요. 자, 이론동력은 G 곱하기 AW 나누기 860 이렇게 구합니다. 자, G가 냉매 순환량 그리고 AW가 일량 해가지고 860으로 나누게 되면 킬로와트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860을 안 나누게 되면 단위가 킬로, 칼로리 퍼 아워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보통 동력은 단위가 킬로와트로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860을 나눠서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1킬로와트는 860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860을 나누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시동력이라는 게 나와요. 자, 지시동력은 LA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식을 보시면 G 곱하기 AW 나누기 860 여기까지는 이론동력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자, 곱하기 NC라고 하는 압축 효율이 붙습니다. 자, 압축 효율이 분모에 붙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킬로와트라고 하는데요. 자, NC는 압축 효율이고요. 자, 여기서 효율이라는 단어가 붙죠. 자, 효율이라는 건 대부분 0. 몇으로 표시를 하죠. 뭐 0.1이면 효율이 10%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자, 따라서 이 효율이라는 걸 위에다 붙여야 되는지 아래에 붙여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효율이 나쁘면 동력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다가 넣어줘야 이 동력이 커지겠죠. 효율이 낮아질수록. 자, 10 나누기 0.5는 2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0 나누기 0.9를 합니다. 그러면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대충 계산만 해봐도 효율이라는 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동력은 작아지고 낮으면 낮아질수록 동력이 커지는데, 자, 얘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작아질수록 동력이 커지려면 당연히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효율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동력은 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자, 0. 몇이라고 한다면 분모에다가 넣어줘야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동력을 구할 때 압축 효율이나 다른 효율 등은 밑에다가 넣어주셔야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시 동력이라는 건 이론 동력이랑 다르게 압축 효율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시 효율이라는 건 실제 가스를 압축하는 데 소요되는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3번을 보시면 축동력이 나옵니다. 자, 축동력은 그냥 L이고요. 자, 축동력이라는 건 G 곱하기 AW 나누기 860 곱하기 N, C까지는 똑같은데 M이 붙습니다. 자, M은 머신 해가지고 기계 효율인데요. 자, 말 그대로 축동력이라는 건 그냥 실제 동력을 의미해요. 뭐 따라서 지시동력 LA 나누기 NM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지시동력과 그냥 기계 효율만 나온다면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뭐 냉매순환량과 일량 그리고 뭐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 이렇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시동력이라는 건 이론 동력에다가 그냥 압축 효율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가스를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동력을 구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자, 축동력이라는 건 기계 효율까지 더해져 가지고 실제 동력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그 기계에 동력을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건 축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기계 효율이라고 하면 뭐 압축기의 어떤 뭐 크랭크 축이나 아니면 피스톤에 의해서 뭐 실린더 벽에 뭐 긁히는 마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만드는 브랜드마다 당연히 기계의 효율은 달라질 거예요. 그쵸? 축에 대한 어떤 재질이나 이런 무게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기계 효율은 이제 그런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75페이지를 보시면 최적 효율이 나옵니다. 자, 최적 효율이라는 건 NV. 자, V가 최적이죠. 그래서 효율에다가 V를 붙여서 최적 효율로 나타내고, 자, 실제 피스톤 압출량, 토출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나누기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이에요. 자, 여기서 효율이라는 건 어떤 분소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자, 무조건 아래가 더 큽니다. 아래가 커야 당연히 뭐 0. 몇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말은 실제 피스톤 압출량은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예를 들어서 최적 효율, 뭐 왕복동 압축기로 예를 들면 왜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이 더 많냐면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간극이 있었죠. 상부 간극, 톱 클리어런스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그쵸? 자,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에서는 이 톱 클리어런스에 의한 토출되지 못한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은 더 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압축기를 보니 이 공간에 의해서 토출되지 않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피스톤 양은 이론적인 양보다 더 적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피스톤 압출량은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보다 더 작은 숫자를 갖게 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피스톤 압출량이 그냥 100이다 했는데 실제로 피스톤의 압출량을 보니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적 효율은 뭐 0.8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에 압축 효율이 나옵니다. 자, 압축 효율은 NC로 나타내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이론가스 압축일 나누기 실제가스 압축일. 자, 여기서는 이론적인 가스 압축일이 실제 가스 압축일보다 더 작습니다. 자, 최적 효율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오히려 이론적인 게 더 작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요. 자, 역시 왕복동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일을 합니다. 전기를 써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열이 압축기의 어떤 그냥 벽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 일을 하더라도 일부가 열로 나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 정도만 열로 나간다고 치면 99%의 효율밖에 못 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빠져나간 이 1%를 메꾸기 위해서 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인 거에서는 압축 과정을 단열 압축 과정으로 보잖아요. 저희가. 그쵸? 자, 왜 단열로 하냐? 분명히 압축기가 일을 하게 되면 압축기를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열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손해를 보지만 사실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요. 기계 뭐 어떤 전체 막 최적을 구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구해야 되는데 압축기 모양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체 열을 봤을 때 그 빠져나가는 열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가스 압축일이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 빠져나가는 열에 의해서 얘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더라. 그래서 실제 가스의 압축일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손해보는 열에 의해서. 그래서 압축 효율은 실제 가스 압축일이 더 크고 이론적인 가스 압축일이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기계 효율이 나와요.
자, 기계 효율 같은 경우는 NM, 머신이었죠. 자, 기계 효율 같은 경우는 축동력 분의 실제 가스 압축일. 자, 요렇게 구했었습니다. 자, 얘는 실제 가스 압축일이 축동력보다 더 작다는 거죠. 예, 너무 당연해요. 실제로 얘는 이제 가스를 압축하는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축동력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요소까지 다 첨가된 동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더라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가스 압축일은 실린더 내에서 가스가 압축되는데 사용되는 동력인 거고요. 축동력이라는 건 어떤 기계적인 요소, 크랭크 축이나 이런 기계적인 요소까지 첨가된 동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동력은. 자, 따라서 기계 효율 같은 경우는 축동력이 더 크고 실제 가스 압축일이 더 작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기 계산에서 지금 이 교재에는 없는데요. 자, 전에 나왔을 거예요. 압축기에 대한 토출량 계산하는 방법도 사실 압축기 계산에 첨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교재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자, 60페이지가 이제 냉매선도에 대한 계산인데, 자, 냉매선도 계산할 때 냉동 능력 Q가 자, 비최적분의 압출량에다가 최적 효율을 곱해가지고 구했는데 얘가 압축기의 토출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냉동 능력이 먼저 나왔고 토출량이 이제 냉매 선도할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압축기 토출량에 대한 계산은 페이지 60페이지에 그 밑에다가 제가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계산에서 토출량도 있는데 여기 책 교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계속 75페이지를 보시면 9번의 용량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용량 제어 방법이고요. 자, 첫 번째로 왕복동 압축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실 용량 제어 방법은 그냥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충 설명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회전수라는 건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수. 당연히 속도에 따라서 토출되는 양,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용량 제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패스법이라는 거는 자, 피스톤에 의해서 냉매가 토출이 됐어요. 근데 이 냉매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토출 배관을 통해서 토출시키는 게 아니라 뭐 피스톤이 내려가면 다시 이 공간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바이패스를 시켜요. 그러면은 토출이 안 되니까 용량을 제어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용량을 제어하는 거고요. 자, 언로더 장치라는 거는 아예 압축기로 들어오는 냉매양을 뭔가 바꾸게 되는 뭐 그런 장치를 한다거나 클리어런스 증대법. 요것도 피스톤에 의한 이 공간을 늘려서 아예 최적 효율을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토출을 안 시키겠다는 거고요. 자, 흡입 밸브 조정이라는 거는 압축기가 있으면요. 자, 어떤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로 냉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밸브를 살짝 잠가요. 냉매가 조금만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만 들어오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압축기에서 용량 제어가 또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의 타인드 밸브라는 거는 뭐 흡입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밸브가 있으면 시간에 의해서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냉매가 일정 시간 흘렀다가 또 흐르게 하지 않았다가 요걸 반복하게 되면 압축기에 들어오는 냉매양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순행식 같은 경우는 냉각 수량을 조절해서 용량을 제어한다는 건데요. 자, 요건 냉동기에서 고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고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냉매 순환량이 더 빨리빨리 되는 거고요. 고압이 낮으면 냉매 순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용량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 원심식이 나오죠. 자, 원심식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회전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흡입 베인의 각도 조절입니다. 자, 흡입 때는 어떤 바람에 의한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전체적인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날개의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바람에 흡입되는 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개 각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바이패스는 그러니까 왕복동처럼 뭐 토출되는 걸 다시 바이패스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흡입 토출 댐퍼 조절이라는 건 자, 이 바람이 들어오는 양이나 나가는 양을 아예 여기 출구나 입구에서 조절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들어오는 바람이 요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흡입이나 토출의 댐퍼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왕복동에서처럼 냉각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 3번에 자, 스크류 같은 경우는 자, 슬라이드 밸브에 의한 바이패스 방법이 있어요. 자,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입이 돼서 토출이 되는데 자, 이 흡입되는 냉매를 자, 밑에서 이렇게 싸주는데 밑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스크류는 이 슬라이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매를 이 처음 부분에 뿌려줄 수도 있고 중간 부분에 뿌려줄 수도 있고 이 끝에 부분에서 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 뿌려주면 용량이 100% 운전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다 뿌려주면 50%, 거의 끝에다 하게 되면 뭐 10% 이런 식으로 용량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크류는 이 정도로 이제 용량을 제어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교재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흡수식이 나옵니다. 흡수식 같은 경우는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발생기 또는 재생기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발생기에 공급 용액 양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흡수기 밑에는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 증발기에서 증발한 냉매를 이 용액이 흡수를 해요. 그쵸? 그리고 밑에 펌프를 통해서 뭐 중간에 열교환기가 있을 거고요. 열교환기를 거쳐서 발생기에다가 뿌립니다. 그쵸? 그리고 발생기 밑에는 이제 버너 같은 걸로 가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밑에 용액이 가라앉고 이 버너 열에 의해서 냉매는 증발을 해서 응축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냉매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살포되는 양에 따라서 냉매 양이 조절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 용액이 냉매를 흡수를 한 거고 흡수한 용액이 발생기에 가서 흡수됐던 냉매를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용액 양을 조절하면 당연히 냉매의 양 조절이 되겠죠. 자, 그게 1번에서 말하는 발생기 공급 용액 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응축수량 조절법인데요. 응축수라는 건 이제 뭐 냉각탑이나 이런 데서 응축기에서 발생되는 이 냉매 증기를 응축시키는 양 또는 흡수기에 거쳐서 다시 이제 냉각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기체가 왔으면 응축을 덜 시켜가지고 아니면 응축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증발기로 보내는 냉매양을 조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 발생기의 공급 증기 및 온수량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버너가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온수로 데핀다고 되어 있으면요. 이 발생기에서 이제 분리되는 양, 이 온수의 온도를 좀 낮추거나 그러면 냉매에 발생되는 양이 적어지겠죠. 냉매가 덜 증발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발생기 공급 용액량 조절법 그리고 응축수량 조절법 3번에 발생기의 공급 증기 및 온수량 조절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용량 제어 방법에서 일단 회전수 조절법은 특히 더 잘 보셔야 되고요. 요게 보기에서는 거의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데요. 사실 용량 제어 방법은 역시나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하나 찝어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10번의 윤활 장치인데요. 자, 1번에 윤활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윤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냉동기에다가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오일을 왜 넣느냐 이건데요. 자, 6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윤활작용. 자, 냉동장치의 기계적 마찰로 인한 마모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복동에서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 벽에 긁히는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일이 묻어 있으면 이 기계적인 마찰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게 윤활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기밀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오일이 냉동장치를 사이클을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채워서 막은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오일보다 냉매의 분자가 더 작아요. 예를 들어서 냉매 분자는 이렇게 얇고 오일 분자는 이렇게 크다고 쳐요. 그 상태에서 이 나사에 조그만 틈이 발생을 했는데 이 틈을 오일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오일은 새지 않겠죠. 액체기도 하고 분자 자체가 이제 커서 안 새는데 이 오일이 없다 그러면 이 냉매에 대한 분자는 이 조그만 틈으로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틈을 오일이 막아준다면 당연히 냉매는 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틈을 오일이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작용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오일이 실린더나 이런 데 들어가서 피스톤 같은 데 막 묻고 이러면 당연히 여기서 발생되는 마찰 열을 오일이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냉각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4번에 방청작용이라는 게 부식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뭐 압축기 같은데 이렇게 뭐 밸브 플레이트 같은 게 그냥 철판이죠. 철판인데 수분이 닿게 되면 당연히 녹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일에 의해서 유막이 형성이 돼버리면 물이 이 철판에 바로 닿는 게 아니라 이 오일 위에 둥둥 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판과 서로 닿지 않게 되면서 부식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척작용은 이런데 아니면 피스톤 같은데 이물질이 묻었을 때 오일이 순환하면서 그 이물질을 씻겨내리기 때문에 세척작용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자, 6번에 가스킷이나 이제 패킹 재료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재료 같은 것에도 오일이 흡수가 되면서 이런 재료들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에 의해서. 윤활 장치에서 윤활의 목적. 여기서 이 6가지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에 자, 윤활 방식이 나옵니다. 자, 윤활 방식에서 첫 번째가 비밀로 돼 있는데요. 교재 76페이지에 윤활의 방식에서 비밀 급유식을 비말 급유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비밀이 아니고 비말이 맞습니다. 자, 비말 급유식이고요. 자, 비말 급유식은 크랭크축 회전 시 오일을 비산시켜 윤활하는 방식으로 소형에 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오일이 차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모터가 있을 거고 모터 축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크랭크 축이 있고요. 이제 피스톤이 있다고 쳤을 때 이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오일에 담가졌다가 올라가는 순간 오일을 쳐서 올리죠. 그러면서 오일이 내부로 팍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일을 비산시켜 가지고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계에 묻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강제급유식 같은 경우는 이 밖에 오일 펌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오일 펌프에 의해서 오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오일을 끌어올려 가지고 실린더 내로 바로 주입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실린더 내에 오일이 쫙 묻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 펌프에 의해서 오일을 비산시킨다. 그래서 오일 펌프를 이용하여 강제로 급유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급유식을 쓰는 압축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조금 더 커요. 내부에 오일 펌프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조금은 더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3번에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윤활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는 해드렸는데, 자, 윤활유, 냉동유, 냉동오일 전부 같은 말입니다. 자, 문제에서 냉동유라고 나와도 그냥 윤활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일이라고 나와도 오일이 그냥 윤활유, 냉동유, 냉동오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응고점이 낮을 것. 자, 응고점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점. 자, 당연히 오일이 응고점이 낮아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고요. 자, 유동점이라는 거는 자, 오일이 움직이는 점인데요. 자, 움직이는 최소한의 어떤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오일이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점도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 아니에요. 자, 물을 쏟는 거랑 꿀을 쏟는 거랑 떨어지는 속도가 틀리죠. 자, 꿀이 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점도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 오일이 오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인정받는 이 정도면 오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점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인정받는 온도, 그걸 이제 유동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움직이는 최소한의 온도 아니면 오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인정받는 그런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하점이 높을 것. 당연히 불이 붙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문제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왁스 성분이 적고 저온에서도 왁스 성분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왁스 성분이 자, 분리될 경우에 이 왁스 성분에 의해서 동부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부착 현상이라는 건 자, 수분과 만났을 때 산이 발생돼 가지고 동간을 침식시키는 현상을 이제 동부착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오일의 왁스 성분이 이제 동부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왁스 성분이 오일에서 분리돼 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5번 금속이나 패킹 등을 부식시키지 말 것. 이거 너무 당연하고요. 6번에 항유화성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일이 수분과 섞이지 않는 정도를 뜻해요. 자, 오일이 수분이랑 같이 섞여버리면 당연히 분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분이랑은 섞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비 조건에 있는 거고요. 그 섞이지 않는 정도를 항유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절연 내력, 당연히 클수록 좋죠. 전기가 안 통해야 더 좋으니까요. 자, 불순물이 적을 것, 당연히 불순물 적으면 좋고 점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점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점도가 너무 낮게 되면 오일이 윤활작용을 못하고 그냥 물처럼 변해버려요. 너무 높아져 버리면. 그래서 점도가 이제 너무 이제 낮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점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 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움직일 때 오일이 끈적끈적하면 당연히 이게 저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소요되는 동력도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점도는 높거나 낮아도 안 되고 적당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냉매로 인한 화학적 변화가 없을 것,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11번에 오일 포밍 시에 소포성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일 포밍이라는 게 압축기가 있으면 크랭크 내에 오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자, 냉매가 이렇게 섞여 있다가 압축기 기동 시에 거품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냉매가 갑자기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일이 막 퍼지는 현상이죠.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을 오일 포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소포성이 크다는 소리는 이 거품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가, 얼마나 빨리 이제 안정되는가겠죠. 그게 이제 소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포성은 큰 게 좋아요. 빨리 거품이 없어져 가지고 오일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소포성은 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77페이지에 보시면 자, 펌프 다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저압측의 냉매를 고압측에 회수하여 모으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클을 그려보면 압축기가 있고요. 자, 응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보통 응축기랑 팽창 밸브 사이에 자, 수액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압 부분이라고 하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저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고압이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압축기가 꺼질 때 저압에 있는 냉매를 고압에다가 모으는 건데 대부분의 냉매는 이 수액기 또는 이제 응축기 이 두 군데에 대부분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압축기가 꺼질 때 왜 저압에 있는 냉매를 굳이 고압에다가 모아서 정지를 시켜야 되냐? 자, 냉매가 순환하다가 펌프 다운을 하지 않고 그냥 압축기가 만약에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남아있는 냉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여기가 기체 상태여야 되는데 점차 액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액으로 변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압축기가 기동을 하게 되면 압축기에 냉매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냉매액은 압축이 안 되는 비압축성 물질이기 때문에 압축기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다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펌프 다운의 목적을 보시면 교재 77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기동 시 액 해머 방지 및 경부화 기동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에 액 해머 방지, 액압축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거고요. 자, 경부화 기동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부하가 작게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압축기가 정지할 때는 현재 저압이 예를 들어서 3바로 돌고 있을 때 압축기가 꺼지면 저압은 계속 3바겠죠. 자, 그럼 점차 저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삼바 상태에서 기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모터라는 게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가동을 할 때는 기동 전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냥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전기의 용량을 2A 정도 먹는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정지되어 있던 걸 처음 기동할 때는 한 몇 초 정도 뭐 6A나 이렇게 딱 높은 암페어로 운전이 됩니다. 압축기가. 근데 이 저압을 낮춰버리면 초기 이 기동 전류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저압이 낮게 운전이 되면. 자, 그런 목적으로 펌프 다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오일 포밍 방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배관 안에 냉매가 기체에서 액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압축기가 기동할 때 압축기대로 냉매 액이 많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냉매가 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오일이 고여 있는데 여기에 냉매 액이 많이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포밍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거고,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냉매가 오일을 싹 빨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압축기 내에 오일이 없어져 버리면 압축기가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윤활 작용을 시켜줄 오일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마찰에 의해서 기계가 깎여서 피스톤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펌프 다운을 하게 되고요. 자, 3번 냉동장치의 저압축 수리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압축 냉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증발기에서 어딘가 누설이 일어났어요. 냉매가 셉니다. 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냉매가 계속 차 있게 되면 냉매가 공기 중으로 많이 날아가겠죠. 또는 저압 쪽에 이런 팽창 밸브를 만약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팽창 밸브 전단에는 밸브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압이죠. 근데 얘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냉매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풀러버리면 냉매가 역으로 팍 셀 수 있기 때문에 펌프 다운을 해서 모든 냉매를 이 수액기로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압측 배관의 냉매양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냉매양이 적어지면서 저압 쪽에 있는 뭐 팽창 밸브나 증발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압축기 전단에 뭐 액분리기가 달려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냉동장치 이설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기가 창고 안에 있을 거고요. 자, 팽창 밸브까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관은 실외기 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외기에는 압축기와 응축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실외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 요 라인에 있는 냉매들을 전부 다 어디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으는 걸 이제 수액기나 응축기 쪽에다가 모으게 되는데 자, 실외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증발기로 가는 곳에 밸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밸브를 잠가요. 그 다음에 압축기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냉매가 싹 돌아서 실외기 쪽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되돌아오는 냉매는 당연히 계속 실외기 쪽으로 가고 수액기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긴 냉매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쪽 라인 고압 라인이긴 하지만 이 라인도 실외기 안쪽에 있는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냉매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외기 쪽 밖에 나온 여기랑 여기 배관을 자르면 이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가 움직인 만큼 배관을 연장해서 설비를 해주시면 냉매를 거의 날리지 않고도 실외기를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펌프 다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에어컨도 당연히 띄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실외기에서 에어컨으로 들어올 때 벽을 뚫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을 통째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사간 집으로. 그럴 경우에 그 냉매를 다 실외기 쪽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실외기로 냉매를 다 모으는 걸 펌프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장치 이설 목적으로도 펌프 다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펌프 다운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심 압축기의 용량 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심 압축기라는 거는 터보식 압축기라고도 하고요. 자, 용량 조정하는 방법 교재에서 나왔었습니다. 회전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흡입 배인 각도 조절, 바이패스, 흡입 토출 댐퍼 조절, 냉각 수량 조절 방법이 있었죠.
자, 보기 1번에 회전수 변화 있습니다. 맞고요. 자, 2번에 안내익 경사도라는 것은 안내익이라는 거는 이제 날개를 뜻해요. 날개. 자, 익이 날개를 뜻하잖아요. 그럼 안내라는 거는 이 바람을 움직이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안내한다 라고 해서 안내익이라고 하는데 흡입 배인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 날개 각도 조절을 한다는 거고요. 그 경사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2번도 맞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냉매의 유량 조절, 요건 없었죠. 자, 이미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용량을 조정하고 싶다 그래서 냉매를 빼거나 넣거나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뭔가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냉매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4번에 흡입구의 댐퍼 조정,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압축기의 용량 제어 방법 중 왕복동 압축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돼 있었습니다.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로 위에 나왔었던 원심 압축기, 그러니까 터보식 압축기의 용량 제어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왕복동식과 비교하여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왕복동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요건 1번을 보시면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있어 압축 효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복동 압축식에는 맞죠.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있었죠. 밸브 플레이트가 있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 밑에 흡입 밸브 있고 위에 토출 밸브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자, 스크롤은 뭐 밸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있어 압축 효율이 낮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토크 변동이 적다라고 있습니다. 2번에 요건 교재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자,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냉매가 들어올 때는 압축기가 힘을 덜 받아요. 그쵸? 근데 안으로 들어온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서 누를 때는 아무래도 힘이 더 많이 들겠죠. 토크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이 토크라는 게 힘의 변동을 얘기하는 건데 흡입할 때는 힘이 별로 필요가 없었다가 압축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힘의 변동이 심하죠. 왕복동은. 근데 스크롤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쵸? 들어오는 냉매 일정하고 나가는 냉매 일정하고 그게 연속적이고 따라서 스크롤 같은 경우는 토크의 변동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압축실 사이에 작동가스의 누설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압축실 사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 냉매가 흡입이 됐어요. 압축을 할 때 소량 밑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셀 수가 있어요. 얘가 압축실인 거고요. 실린더랑 피스톤 사이 압축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실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누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스크롤 같은 경우는 이 회전자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계속 뒤에서 누르면서 오기 때문에 누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부품 수가 적고 고효율, 저소음, 저진동, 고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복동 같은 경우는 부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만큼 고장날 확률도 많겠죠. 부품이 많으니까. 근데 스크롤은 왕복동에 비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 수가 적다. 그리고 압축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소음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뭔가 힘의 변동이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소리도 일정하게 나면서 저소음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동도 그만큼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교재 78페이지를 보시면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냉동용 스크류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크류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고요. 자, 1번에 왕복동식에 비해 최적 효율과 단열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크류 압축기도 압축이 연속적이었죠. 그러니까 자, 1번에 보시면 왕복동식에 비해 최적 효율과 단열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왕복동 같은 경우는 밸브 플레이트와 피스톤 사이에 톱 클리어런스 공간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최적 효율이 안 좋았는데 스크류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압축을 잘 하죠.
손해보는 냉매가 없어요. 들어온 만큼 다 압축을 해서 100% 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이 구조상 스크류가 단열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스크류 압축기의 로터와 축은 일체식으로 되어 있고 구동은 수로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게 수로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앞로터예요. 모터가 있으면 수로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이. 그래서 수로터가 돌게 되면 앞로터가 그거에 맞춰서 같이 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스크류 압축기의 로터 구성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로터 4개, 앞로터 4개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는 자, 수로터 하나, 앞로터 하나죠. 그러니까 3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흡입, 압축, 토출 과정인 3행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냉매가 들어오는 흡입, 그리고 중간에 압축이 되는 압축, 압축한 냉매가 토출되는 토출, 이렇게 3행정으로 이루어진 게 맞기 때문에 4번도 맞는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냉동기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고요. 자, 1번 저온에서 응고하지 않고 왁스를 석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고점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응고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다음 왁스를 석출하지 않을 것, 왁스 성분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자, 2번 인하점이 낮고 고온에서 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고온에서 열화하지 않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인하점,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버리면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좋겠죠. 따라서 2번 인하점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냉매에 의하여 윤활유가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가 사이클을 도는데 결국 오일이랑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용해라는 거는 섞인다는 뜻이죠. 냉매와 섞이지 않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오일의 역할을 다하고 다시 압축기로 잘 돌아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용해가 되지 않을 것, 이것도 있고 전기절연이 높을수록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절연도가 클 것,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냉동장치에서 펌프 다운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의 저압측을 수리하기 위하여, 이거 맞죠? 그리고 기동 시에 액햄머 방지 및 경부하 기동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경부하는 부하가 낮게 운전을 한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액햄머라는 건 이제 액압축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 되고요. 자, 3번에 냉동장치에서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죠. 자, 4번에 저장고 내의 급격한 온도 저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죠. 펌프 다운을 해서 뭐 저장고 내가 급격하게 온도가 저하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뭐 온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펌프 다운하는 동안 자, 예를 들어서 자, 설정 온도가 0도씨예요. 자, 0도씨가 딱 됐습니다. 창고 온도가 0도씨가 됐기 때문에 자, 증발기로 가는 어떤 이 냉매를 밸브가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냉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합니다. 펌프 다운을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냉매가 실외기 쪽으로 가는 동안 열 교환을 계속 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0.2나 뭐 0.3도 이렇게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0.2나 마이너스 0.3도 뭐 이렇게까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펌프 다운 하는 동안 남아있는 냉매에 의해서. 자, 그런데 보기에서는 급격한 온도 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아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압축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